벌초를 하러 산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내고 깨끗이 청소를 하며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집안의 벌초 현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새벽 6시. 일찍 도착한 친척 한 분이 산소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낫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소 앞에 쌓여 있는 것은 꽃도, 과일도, 제수용품도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쓰레기 봉투.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무덤을 빙 둘러싼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수십 개의 쓰레기 봉투들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산소에 쓰레기를 버린 거야? 이건 벌 받을 짓이잖아. 뒤따라 도착한 친척들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봉투를 열어보려다가 악취에 코를 막았습니다. 이게 뭔 냄새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아니, 이건 옷가지 같은데? CCTV 확인해 봐야 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산길. 그 길을 천천히 올라오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양손에 검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산을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오르고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소 앞에 도착한 여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잠시 절을 하더니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날짜 좀 봐봐. 이게 언제 찍힌 거야? 관리인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 여자,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자정, 거의 1년 동안요. 뭐, 1년을?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화면을 멈추고 여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가로등 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옆 얼굴. 잠깐, 저 여자, 혹시? 그때 뒤늦게 도착한 한 남자가 화면을 보고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왜? 그 여자는 바로 고박순자 여사의 며느리 한민지였습니다. 강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도윤아, 내 와이프가 이런 짓을 했다고? 대체 무슨 일이야? 친척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당장 불러. 지금 당장 여기로 데려와. 이건 범죄야. 묘지 훼손이라고. 우리 어머님 산소에 쓰레기를 버리다니 전현 정신이 나갔구만.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었지만 모두 무응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산소에 1년 동안이나 매주 쓰레기를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몰래 깊은 밤에 홀로 산을 오르며 말이죠. 이 충격적인 사연의 진실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년 전부터 시작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2014년 봄, 박순자 여사는 이 동네에서 누구나 아는 큰 댁 어른이었습니다. 60평이 넘는 단독주택에 살았고
검은색 대형 세단을 몰았으며 동네 부녀회에서는 항상 윗자리에 앉는 분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이 처음부터 화려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강철수 씨는 도윤이 25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 박순자 여사는 그때 45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아들 하나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까지 날아갈 위기였죠. 도윤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집 절대 빼앗기지 않아. 박순자 여사는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해장국집이었죠. 뼈를 고아 국물을 내고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휘었으며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 25살 도윤이 말했을 때 박순자 여사는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는 공부해.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렇게 5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빚을 갚았고 집을 지켰고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30평짜리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제법 쏠쏠했죠.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식당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고 박순자 여사는 2번째 건물을 샀습니다. 이번엔 50평짜리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나도 이제 회사 다니잖아요. 30살이 된 도윤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죠.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식당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일해야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 결혼하면 돈 많이 들어간다. 사실 박순자 여사에겐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더 불리는 것. 그래서 아들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소개팅 나가려고요. 누군데? 어디 사는 애야?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박순자 여사는 며느리 고르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학벌, 집안, 외모, 성격. 모든 것을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소개팅 끝에 도윤이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한민지. 당시 28살. 민지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고 민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나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지는 2손을 모으고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 162cm, 마른 체형, 단정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식사 자리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민지의 식사 예절을 지켜봤습니다. 숟가락질, 젓가락질, 음식 먹는 속도, 대화하는 태도, 모든 것이 점수표였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슈퍼를 운영하십니다. 형제는? 오빠 1명 있습니다.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대학은 안 나왔다며? 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학벌은 없지만 집안이 가난하니 우리 집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겠지. 나쁘지 않아.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두 사람은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2014년 11월 15일 날씨가 제법 쌀쌀했던 가을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민지 집안 형편상 큰 예식은 무리였고 박순자 여사도 요즘 결혼식이 다 그렇지 뭐 라며 동의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죠. 신혼집은 박순자 여사가 마련해줬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 3층, 넓은 투룸이었습니다. 전세금도 받지 않고 그냥 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은 결혼 축의금 500만 원이 전부였는데 시어머니는 집까지 마련해 준 것입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 당연한 거지. 대신 우리 도윤이 잘 챙겨줘요. 네,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혼 초기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신혼집에 반찬을 갖다 줬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죠.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식당에서 만드는 거 조금 더 만들면 되는 걸. 우리 며느리 너무 마른 것 같아서 속상해. 민지는 감동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시어머니가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시댁 가서 청소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기특해라. 민지는 성실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청소를 도왔고 명절 때는 제사 음식 준비를 도왔으며 시어머니 생신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박순자 여사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야, 도윤이 엄마 복 터졌다며? 며느리 정말 순하고 착하네. 그러게.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건방진데 민지는 정말 옛날 며느리 같아. 동네 사람들의 칭찬에 박순자 여사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 2017년 3월 민지가 유산을 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유산했다고?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의사는 방금 유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임신 12주였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던 시기. 하지만 아기는 이미 심장이 뛰고 있었고 초음파로 작은 손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민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조심을 못해? 대체 뭘 어떻게 해서 애를 유산한 거야?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 병실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순자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잖아. 건강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실 민지는 그날 아침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출혈도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지만 이미 아기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나 무리한 활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민지는 임신 사실을 안 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이 무슨 병이야?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애 키울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지는 계속 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8시간 무거운 서류 박스를 옮기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으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해서 좀 쉬어도 될까요? 아이고, 그까짓 거. 나도 너 낳을 때까지 식당 일했어. 괜찮아.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는 떠났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냈어. 200만 원.
내가 벌어서 갚아. 유산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는 날 박순자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순자 여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뜻했던 말투는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과 날선 말들이 민지를 향했습니다. 애도 못 지키는 주제에 쓸모없는 며느리. 우리 도윤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네. 민지는 참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기를 지키지 못한 것, 시어머니를 실망시킨 것,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해서 어떡하죠? 밤마다 민지는 도윤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야. 조금만 참자. 도윤은 아내를 안아줬지만 어머니께 직접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200만 원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 편의점 알바, 오전 9시 회사 출근, 오후 6시 회사 퇴근 후 식당 서빙, 밤 10시 전단지 돌리기.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만에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민지는 그 돈을 봉투에 넣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입니다. 박순자 여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돈을 세어봤습니다. 정확히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빚은 갚았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건강은 괜찮니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 어느 저녁 민지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 된장찌개, 김치찜, 두부조림, 오이무침. 퇴근 후 서둘러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된장찌개 한술 떠먹더니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뜨거운 찌개가 사방으로 튀었고 민지의 팔에도 묻었습니다. 아, 뜨겁긴 뭐가 뜨거워. 이런 걸 만들어놨으면 뜨거운 것도 당연하지. 어머니, 제가 다시 끓여올게요. 됐어. 이따위 음식 누가 먹어. 나가. 민지는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손에 찌개가 묻어 미끄러웠습니다. 그릇 조각에 손을 베었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깨진 그릇 조각 7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박스에 넣어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기억해야 해. 민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2017년 6월 2일. 된장찌개 그릇 7개. 개 밥만도 못하다. 이것이 민지의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순자 여사의 학대는 더 잔인해졌습니다. 이후 10년 됐어. 근데 아직도 멀쩡하잖아. 그런데 넌 왜 맨날 새 옷을 사? 2018년 2월 민지가 첫 월급으로 산 코트를 입고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할인해서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5만 원이면 쌀 몇 가마니야. 넌 돈이 무서운 줄을 몰라. 박순자 여사는 민지의 코트를 잡아당겼습니다. 지익. 코트가 찢어지는 소리. 민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 어머니. 내가 찢어줄게. 이제 못 입지? 다시는 이런 거 사지 마. 박순자 여사는 코트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민지는 그 코트를 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찢어진 코트를 박스에 넣었습니다. 2018년 2월 18일. 첫 월급으로 산 코트. 돈이 무서운 줄 몰라. 노트에 또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민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번엔 건강하대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엔 떨어뜨리지 말고 잘 키워봐. 박순자 여사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축하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해서 당분간 시댁일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뭐, 임신이 무슨 병이야? 옛날 여자들은 애 베고도 농사 짓고 빨래하고 다 했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알아? 나도 너 시아버지 만날 때 임신하고도 식당 일 다 했어. 괜찮아. 민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회사에 출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몸이 점점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여전히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김장하는 날이야. 와야지? 박순자 여사의 전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가 좀 불러와서. 아이고, 그까짓 거.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많아. 얼른 와. 민지는 시댁에 갔습니다. 김장. 수십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지야, 저 김치통 좀 날라줘. 어머니, 이거 너무 무거워요. 에이, 괜찮아. 힘내. 20리터 김치통. 무게는 약 30kg. 임신부가 들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지는 김치통을 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으악! 민지의 발이 물에 미끄러졌습니다.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고 민지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쿵! 민지야!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민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 사이로 붉은 핏물이 번졌습니다. 119, 빨리 와주세요. 응급차가 왔습니다. 민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제 아기는요? 아기는 괜찮아요? 민지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산입니다. 태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안 돼요. 제 아기. 민지는 울부짖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민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수술이 끝나고 민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또 못 나올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그런 애예요. 민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쓰레기 같은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났죠 뭐. 진짜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 그 단어가 민지의 귀에 박혔습니다. 민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018년 11월 3일. 두 번째 유산. 김치통 30kg. 베란다에서 미끄러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며느리. 진짜 쓰레기. 민지는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노트에 떨어졌습니다. 기억해야 해. 다 기억해야 해. 그 후 2년. 민지는 더 이상 임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자. 응?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전 이제 괜찮아요. 민지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맑고 밝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한 눈빛만 남았습니다. 민지야, 너 요즘 왜 그래? 웃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는 멈추지 않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고 매일 밤 그날 당한 일들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19년 4월 7일 생일. 시어머니가 생일이 뭐가 특별해라며 케이크 버리심. 2019년 8월 12일 친정아버지 제사. 내 집안은 거지야라는 말 들음. 2020년 2월 3일 설날 시댁 청소 6시간. 허리 다침. 병원 못감.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어느덧 8건째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민지가 말을 안 하자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이제 좀 사람 같네. 말을 안 하니까. 원래 며느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 해. 그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지. 넌 이 집 쓰레기야. 민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3월 박순자 여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민지가 다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 의사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됐고 길어야 6개월입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몸무게가 20kg이나 줄었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당당했던 여자는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간병을 맡았습니다. 아침 6시 병원 도착. 박순자 여사를 씻기고 식사를 챙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밤 10시 집 도착.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다시 병원. 그렇게 5개월을 보냈습니다. 민지가 정말 효녀 며느리네요. 저렇게까지 하다니.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님이 복 받으셨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헌신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녀가 밤마다 노트에 무엇을 적는지. 2023년 7월 1일 시어머니 간병 120일째. 물 좀 떠와라는 말 50번 들음. 2023년 7월 15일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내가 병 걸렸다고 말씀하심. 박순자 여사는 죽어가면서도 민지를 괴롭혔습니다. 야, 물. 내 어머니. 이게 물이야? 미지근하잖아. 차가운 거 떠와. 내 어머니. 아, 차가워. 뜨거운 거 떠와. 민지는 하루에 수십 번 물을 떠다 날랐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5일 박순자 여사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지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박순자 여사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내 어머니. 민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미안. 하다. 박순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줘. 민지야. 박순자 여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손을 허공에 둔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오후 3시 47분. 박순자 여사, 향년 68세.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식당 단골 손님들. 고인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며느리가 끝까지 효도했다며요. 민지는 상주 옆에 서서 절을 받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 3일째 화장. 박순자 여사의 유골은 선산에 모셨습니다. 산 중턱, 남편 옆자리였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도윤은 흐느꼈습니다. 민지는 산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민지는 집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였습니다. 창고 구석, 오래된 박스 하나. 민지는 그 박스를 꺼냈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모아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찢어진 코트, 깨진 그릇 조각들 7개, 던져진 음식이 묻은 앞치마 3벌, 찢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노트 10권. 민지는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2015년 6월 2일. 코트를 찢으심.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입어라. 2017년 6월 2일. 된장찌개 그릇 7개. 개 반만도 못하다. 2018년 11월 3일. 두 번째 아기 유산. 쓰레기 같은 며느리. 10년의 기록. 3060일의 고통. 모두 이 노트 안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박스를 들고 차에 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민지는 차를 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자정. 민지는 검은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깊은 산길. 민지의 손전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습니다. 계단을 30분을 올라 박순자 여사의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민지는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제 첫 월급으로 산 코트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검은색 코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찢으셨죠. 돈이 무서운 줄 몰라라고 하시면서요. 민지는 코트를 꺼내 산소 옆에 놓았습니다.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첫 월급으로 산 거였거든요. 엄마한테 사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찢어버리셨죠. 민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전 버리지 않았어요. 간직했어요. 언젠가 돌려드리려고요. 민지는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올게요. 어머니,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자정. 민지는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이번엔 봉투 하나가 더 무거웠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놓고 간 코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민지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7개. 이건 제가 만든 된장찌개 그릇이에요. 어머니가 개 반만도 못하다며 던지셨죠. 민지는 그릇 조각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 그릇에 제 피도 묻어 있어요. 치우다가 베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빨리 치우라고만 하셨죠. 조각들을 코트 옆에 놓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세 번째 주 2023년 9월 2일. 얼룩진 앞치마.
이건 김치찌개가 묻은 앞치마예요. 제 얼굴에 뿌리셨을 때 묻은 거예요. 뜨거웠어요. 화상 입었어요. 병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네 번째 주 2023년 9월 9일 찢어진 블라우스. 이건 제가 회사 면접 봤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어머니가 건방지다며 찢으셨죠. 결국 면접 못 갔어요. 다섯 번째 주 2023년 9월 16일 던져진 생일 케이크 조각. 이건 제 30번째 생일 케이크예요. 어머니가 생일이 뭐가 특별해라며 버리셨죠. 전 그거 주워서 먹었어요. 쓰레기통에서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민지는 매주 토요일 자정 어김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이건 제가 유산했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피가 묻어 있어요. 어머니는 또 지웠냐고 하셨죠. 2023년 12월 23일 이건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가 던진 선물이에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쓰레기라고 하셨죠. 2024년 1월 6일 이건 친정아버지 제사 때 입었던 옷이에요. 내 집안은 거지라는 말 들었을 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민지는 눈 덮인 산을 올랐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외로운 발자국.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도윤 오빠한테 줄 초콜릿 어머니가 버리셨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30일 봄이에요, 어머니. 근데 전 아직도 겨울 같아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2024년 6월 15일 더워요, 어머니. 근데 이 산을 오르는 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52주 52개의 봉투. 민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8월 14일 시어머니 일주기를 하루 앞둔 밤 민지는 마지막 봉투 2개를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산소 주변에는 52개의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았습니다. 민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민지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트 10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간 기록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 민지는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증거로 남기려고 했어요. 언젠가 이혼할 때 쓰려고요. 민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민지는 노트를 산소 앞에 놓았습니다. 대신 여기 두고 갈게요. 어머니가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뭘 했는지요. 그리고 민지는 마지막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 봉투는 달랐습니다. 무게감이 달랐고 느낌이 달랐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하게 개어진 하얀 천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천을 꺼냈습니다. 수의. 민지가 직접 손바느질로 지은 수의였습니다. 어머니는 화장하셔서 수의를 입지 못하셨잖아요. 민지는 수의를 펼쳤습니다. 정성스러운 바느질. 한 땀 한 땀 6개월에 걸쳐 만든 수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배웠던 바느질로요. 민지는 수의를 산소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하얀 수의가 산소를 덮었습니다. 어머니, 저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쓰레기 취급받으며 살았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산했을 때 어머니가 위로 한마디 안 해주셨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릇 던지시고 옷 찢으시고 욕하시고 그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 참았어요. 며느리니까요. 민지는 산소에 절을 했습니다. 쓰레기 취급받으며 살았지만 그래도 전 끝까지 며느리였어요. 이 쓰레기들 다 돌려드렸어요. 어머니 거니까요. 그리고 이 수의도 드려요. 마지막 효도예요. 민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민지는 마지막으로 산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소 위에는 하얀 수위만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24년 8월 15일 박순자 여사 일주기 친척들이 벌초를 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봉투들과 그 위를 덮고 있는 하얀 수위였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산소에 쓰레기를? CCTV. 당장 확인해. 관리인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1년간의 영상. 매주 토요일 자정, 한 여자가 산을 오르는 모습. 저 여자, 민지잖아.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불러. 지금. 친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윤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지는 집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대체 무슨 짓이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쓰레기를 돌려드린 거예요. 뭐? 쓰레기를 돌려줘? 이게 무슨 개소리야? 오빠가 볼래요? 제가 뭘 돌려드렸는지. 민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찢어진 코트. 두 번째 사진, 깨진 그릇 조각들. 세 번째 사진, 피 묻은 옷. 네 번째 사진, 노트 10권. 이게 다 뭐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요. 민지는 노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어떤 말씀하셨는지. 다요. 도윤은 사진 속 노트 내용을 읽었습니다. 2015년 6월 2일. 코트를 찢으심. 2017년 6월 2일. 그릇 7개를 던지심. 2018년 11월 3일. 유산 후 전화통화. 쓰레기 같은 며느리.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진짜야? 네. 전부 진짜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알았어도 막지 못했을걸요. 오빠는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민지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얀 수위. 이건 뭐야? 수위예요. 제가 6개월 동안 만든 거예요. 수위를? 어머니는 화장하셔서 수위를 못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민지는 수의 제작 과정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천을 자르는 사진, 바느질하는 사진, 완성된 수의 사진. 민지야.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민지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전 이제 자유예요. 오빠, 무슨 말이야? 이혼해요. 오빠.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전 이제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을요. 민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만 주세요.
도윤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민지야, 나 정말 됐어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민지는 일어섰습니다. 산소에 있는 쓰레기들 그냥 두세요. 어차피 다 어머니 거예요. 그리고 수의도 그대로 두세요. 제가 만든 건데 어머니가 입으셔야죠. 민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속에는 민지가 보낸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의 기록, 3650일의 고통. 도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옆에서 무엇을 보고만 있었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도윤은 울었습니다. 3개월 후, 민지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큰 방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민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 혼자서 밥 먹고 TV 보고 민지는 행복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욕먹을 일도 없었습니다. 쓰레기 취급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상담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했습니다. 천천히 자기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민지는 웃었습니다. 상담사는 민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공허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이제 살 것 같아요. 민지는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커피 향기가 좋았습니다. 손님들의 미소가 좋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지는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봄날, 민지는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민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도윤. 민지야. 엄마 산소 앞에 있는 수에 그대로 뒀어. 내가 만든 거니까 엄마가 입고 계실 거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넌 끝까지 며느리였어. 엄마보다 더 어른이었어. 행복하게 살아. 꼭. 민지는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벚꽃이 날리는 봄날,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며느리니까 참겠지. 사위니까 이해하겠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며 상처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쓰레기라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10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 민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박순자 여사였다면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을까요? 산소에 쓰레기를 버린 며느리. 그녀는 복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효도를 한 것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